STS라는 과학기술학 학문이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많죠 아직. 네. 제가 처음에 과학사를 했을 때 과학사 한다 그러면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디서 과학사 한다 그러면은 알아요 뭔지. 근데 STS는 지금도 이제 모르죠. 뭐 잘못 들으면 BTS 뭐 이렇게 듣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 그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스터디스도 되고 아니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앤 소사이어티 또 STS고 그냥 우리가 보면은 사회 속에서의 과학기술, 사회와의 상호작용, 과학기술과의 상호작용, 혹은 뭐 과학기술과 인간과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도 이제 그 개념을 처음에 알게 됐을 때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물리학과를 나왔고 약간 과학지상주의자라는 어떤 그런 길을 오래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수님 책도 읽고 하면서 내가 왜 이거를 당체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이 그렇게 논쟁거리거나 그걸 가지고 뭔가 토론을 하거나 그런 문화가 없고 그냥 교과서에 나온 수식 하나 그거를 그냥 나는 외우면 되고 그거 그냥 적용하면 되고 그런 어떤 사회 속에 살아서 예, 이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황우석 사태가 2005년에 터졌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과학이 틀릴 수 있냐 약간 이런 게 많았어요. 과학이 다 맞는데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들은 다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냐 뭐 이런 게 있었고 이제 광우병 같은 게 이렇게 논란이 됐을 때 아니 한쪽에서는 과학자들이 안전하다 그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위험하니까 수입하면 안 된다 그러고 다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 사이에 그런 논란이 벌어지고 뭐 4대강 사업이 시작됐을 때 어떤 전문가들은 하는 게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절대 해서 안 된다 그러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사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현상에 대한 이해는 지금 전통적인 교과서적인 과학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처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막 그랬던 이유도 자기들이 배웠던 과학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이런 게. 근데 사실 STS에서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그런 데서 전문가들 사이 의견이 갈리고 시민들의 의견이 갈리고 논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서양에서는 서구 사회는 다 이미 겪었던 오래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새롭거나 이렇지 않은데 처음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새로웠던 거죠. 예전보다 기술이 좀 트렌드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워딩이 막 쏟아져 나온다거나 뭐 그 다음에는 메타버스, 뭐 NFT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유행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로 뭐랄까 정말 중요한 혁신이라 그럴까 이런 게 좀 드물어졌다라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어요. 것의 증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혁신이 드물어지니까 좀 뭐랄까 이렇게 슬로건 형태로 캐치프레이즈 형태로 얘기들이 더 많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저는 그 한편으로는 또 과학기술의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슬로건 형태로 등장을 했다가 그냥 시들어버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아마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 중에 막 이게 뭐 미래를 바꿀 것이다 막 이렇게 등장하는 기술에 대해서 대부분은 회의적이에요. 근데 그 최근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조금 달라요.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임팩트가 상당히 클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도 비슷해요. 이건 그냥 정치적인 캐치프레이즈다. 저도 이제 2018년도에 4차 인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여러 인공지능들을 만나보고 취재하고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인공지능이 이렇게까지 위협적이라는 생각은 사실은 별로 안 들었어요. 오히려 진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뭔가 대단한 웨이브가 올 것 같이 말하는 것이 굉장한 호들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저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전기가 발명되기 전과 발명된 후에 그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지만은 전기를 공장에서 이용함으로써 그 전에는 안 되던 것들이 되게 되고 그 전엔 가능하지 않았던 기계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산업 구조 전체를 바꾸는 그런 힘인데 인공지능이 지금은 좀 이제 그런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정도의 큰 임팩트 특히 이제 그 지식 산업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앞으로 좀 얘가 그 크게 바꾸지 않을까 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게 좀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가 되는 게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한 뭐 2030년 이 정도가 되면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어떤 산업 구조의 재평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아마 그 임팩트는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우리가 진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인간다운 과학이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홍 교수님을 1순위로 떠올렸는데 어쩌면 인간의 얼굴을 한 과학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 책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과학이 인간의 얼굴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그 책을 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동기라 그럴까요? 그때 상황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게 세상의 다른 영역과 좀 무관한 떨어져 있는 어떤 독자적인 영역이고 그 안에서 모든 어떤 뭐 기획이나 모든 뭐 연구나 평가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밖의 세상과는 좀 무관한 거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과학사나 STS 연구자로서 여러 사례들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이 예술과 상호작용을 한 사례들도 많이 있고 뭐 과학이 언어와 상호작용을 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 과학이 법과 상호작용을 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 또 지금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모아보자. 그런 걸 다 모으면은 과학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삶에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어떤 활동이나 제도임을 알게 될 거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낸 책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뒤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인간의 얼굴을 한 과학이라는 게 그때 이제 제목을 그렇게 달았지만 그게 다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책을 낼 때 조금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동기 바닥에 좀 깔고 있었던 생각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주는데 그 답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것과는 아직도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책을 이렇게 엮을 때 그 밑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과학이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것이 인간의 얼굴을 한 과학이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과학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과학에 대한 어떤 신비화라 그럴까? 이런 거는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내가 공부할 때랑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과학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하는 활동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근데 나 때는 진짜로 과학은 신의 영역이었어요. 하늘의 영역이었고 굉장히 그 추상화된 어떤 진리의 집합체
생각을 했어요. 내 자신이 그런 생각을 벗어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나도 그 막 물리학과에서 이렇게 문제 풀면은 정답이 딱 나오고 막 이랬던 경험이 맞아요. 너무 많아서 네. 과학은 진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네. 한참 동안. 저도 이제 자연 법칙이 그냥 자연에 딱 있고 네, 그렇죠. 그냥 누군가 그냥 길 가다 그걸 발견하고 그러면 인류가 그걸 다 공유하는 진리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결국에는 자연 법칙이라는 것도 인간의 사고 구조 안에서만 그게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만든 거고 과학이라는 것도 굉장히 창의적인 과정이고 네. 그러니까 네. 만드니까 창의적이죠. 맞아요. 만드니까. 예, 발견하는 거는 덜 창의적이잖아요. 저기 있는 거 네. 내가 발견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학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저는 되게 좋거든요. 네, 저도 그런데 네. 어떤 사람은 막 과학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아직도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STS를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과학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다면 좀 불호도하는 질문이죠. 네. 예, 지금 사실 얘기한 게 딱 그 마지막 주제 같아요. 예, 그러네요. 예, 네. 과학 기술은 결국 사람이 한 거다. 예, 그러니까 사람과 뗄 수 없는 그런 거다. 특히 요즘 이제 인공지능 로봇 막 이런 거는 얼핏 보면은 좀 자율성을 가진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핵무기도 약간 그랬어요. 핵무기에 대해서도 핵무기는 좀 자동적으로 발사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또 실제로 약간 뭐 그런 위험이 없지 않았는데 이게 다 막 그 데이터 전선으로 연결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약간 거의 문제가 생기면은 얘가 그냥 진짜 어떻게 잘못해갖고 자동적으로 발사될 수도 있다 하는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의 밑바닥은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위험한 거니까 너희 까불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통제 잘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 함부로 우리한테 저거 하지 마라. 진짜 어느 순간에 뭐 잘못하면은 막 발사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자율적이다라는 얘기도 뭔가를 담고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 바닥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책임이 아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당화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율적인 거 이런 거 없고 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관여하고 있고 사람이 끼어 있고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어떤 임팩트를 낳을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람과 무관한 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거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그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괜찮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자라는 게 과학의 시대에 적절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